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3,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독일 선거가 있고요. 유럽 경제 문제가 사실은 수면 밑에 내려가면서 이게 강물을 따라서 다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 속에 깔아앉았거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잠시 이 수면 밑에 있을 뿐 언젠가는 다시 이 표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온갖 부유물 위에 떠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 더미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깨끗한 그 자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럽 경제 문제가 재부상할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미국 경제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아베노믹스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등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주시면 말씀 나누는 동안에 두 분 초대하신 전문가분들께 질문도 직접 드리고 답변도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지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과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간신히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를 넘기자 이번에는 유로존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디폴트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독일은요, ECB의 과도한 자산 매입이 각국 부채를 늘리는 또 다른 위기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총선을 앞두고 독일 국민들이 싫어하는 재정위기국 지원에 반대하면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왜 하필 또 유럽 재정위기 이야기냐, 유럽 경제 이야기냐, 이거 다 잊혀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3년 9월 독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유럽연합, EU라 그러죠.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957년 6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엔 관세동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수출 수입하는 관세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60년 세월 속에 27개국에 달하는 거대 경제통합체로 발전했고요. 무슨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빼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27개국 국가 중에서 단일화폐 유로화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 국가들 17개국을 이야기할 때 유로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로존 국가는 유럽연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통합 그리고 화폐통합까지 갔는데 지금 경제는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이후에 유럽이 파급되어서 유럽에까지 파급이 되어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뉴스컷에서도 들으셨지만 모든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재부상할 가능성이 9월 독일 선거 이후에 얼마만큼 있는지 오늘 진단해보고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구해야 될지 이 정부에서는 경제가 괜찮다 이러고 계시는데 과연 이 9분기입니까? 9분기, 5분기 만에, 9분기죠. 1% 넘는 성장을 했다고 마음을 놓아도 될 건지,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해서 최근 유럽 현지를 다녀온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 유럽 경제에 대한 분석서를 또 내놓으셨죠. 한양대 경영학부의 임영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에게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이 예측력과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 YTN 생생경제 담당 PD도 이번에 유럽 현지 같이 갔다 왔다면서요? 네. 예, 어땠습니까 이번 유럽 분위기가? 원래 경제 위기는 표면으로 잘 나타나지 않죠. 예. 단지 이제 그 길거리에 보이는 노숙자들이 늘었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알 수 있는데 유럽은 좀 특이하게 소매치기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기가 그만큼 팍팍해지니까 제일 밑바닥 인생들이 그 남의 주머니를 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유럽, 특히 저희들이 갔다 온 나라는 유럽의 중심부입니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나라들은 독일, 벨기에, 영국입니다. 네. 이런 나라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황이 남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일단 잘 굴러가는 듯 합니다. 그 경제 위기의 속성이 그런 건데요. 일단 소매치기가 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독일, 벨기에, 영국, 미국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경기 불황인지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경제 심포지엄이 열리고 하니까 수도권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임 교수님은 최근 유럽을 다녀오신 적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직 가본 적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유럽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언론이나 이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화면상으로 또 기사상으로 보실 때.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하실 부분은 유로존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명제예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면에 다시 부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로존 문제의 그 발단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우 산업이 없죠. 관광 산업하고 해운 산업을 갖고 있는 그리스 입장에서 유로존 회원국이 됐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등을 타서 신용도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용도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국채의 남발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아주 싸게 빌려다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리만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안전자산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로존 은행에서 일단 안전자산을 회수를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약하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부가 1년에 볼 수 있는 거에 약 1.8배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라도 받기 힘든 상황일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은행이 드디어 흔들려요. 그럼 그리스 은행이 망하면 그리스 경제가 망가지겠죠. 그렇다면 그 유로존의 탈퇴 사태가 일어날 텐데 이건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는 하던 대로 했어요. 국채를 또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이웃을 둬가지고 좋은 이웃이 이 돈 덕분에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1000배 정도 늘려갖고 흥청망청 쓰다가 유럽이 미국 위기를 탁 보고 여기에 물린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이 부실 자산이 있으면 정리하거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여다보니 그리스에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들었는데 1000배가 넘어버리니까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 보고 구조조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그래 구조조정할게. 그러면 채권 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증서 배째라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에서는 또 더 황당하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스만 보면 괜찮은데 이게 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이런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신 나라 중에서는 이들 나라가 빠졌는데 혹시 그들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좀 경제가 최근에 초단기 지표가 조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실업률이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건데요. 스페인은 심각합니다. 사실 실업률이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거의 50% 이상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럽 중심부 독일, 벨기에, 영국, 유로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의 중심국 국가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적인 변수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회 정치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20%, 25%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과거에 죄송합니다. 과거에 1930년대 대공황 때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대공황 때 수준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엘리트들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사회적 폭동과 그다음에 혁명의 가능성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정치적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유로존은 분명히 원심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유로존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경제 변수가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변수에서 크다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예. 자, 저번에 포르투갈 외무장관이 왔을 때 제가 만나서 이번 위기에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은 아닐 것이다. 아주 대량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포르투갈 외무장관이 콧방귀를 살짝 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현실로 다가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진단을 하려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임 교수님께서 먼저 그러면 이번 유럽 사태의 위기, 경제적, 사회, 문화적 이런 위기, 거시적인 위기 요인을 좀 더 미시적으로 풀어가지고 한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까요? 무엇이 위기의 단초다? 일단 진단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공동의 신용우산이 펼쳐졌다는 게 가장 컸죠. 네. 그래서 개별 국가로서는 엄청난 국채 이자율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동의 우산으로 엄청나게 조달비용이 싸졌어요. 예. 그게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을 덩달아 타고 오르는 셈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경제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그 나라의 국채를 모두 물려있는 국가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픽스 국가입니다. 즉 스페인, 프랑스, 이제 독일은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좀 더 그리스 국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괜히 유로존에 들어왔다가 같이 망하는 꼴이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역주가 매우 심했었기 때문에 지역 정부 단위로 자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로 시민권 같은 게 확대되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 자유로운 이동이 확산됐죠. 그래서 그리스보다는 스페인 쪽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인 지방정부들이 엄청나게 개발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방정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우려감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망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실업이 늘어났으니 실업이 곧바로 해소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남쪽이 못 살고 북쪽 밀라노가 잘 사는 공업도시인데 그렇다면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에서 세금을 얻어다가 지방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예전부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의 민간은행들이 2008년 이후로 돈을 벌기가 힘들었죠. 그 전까지는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했으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까지 문제예요. 근데 돈을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국채라든가 픽스 국가들의 국채를 싸게 연가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비싸진 팔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염이 되면서 값이 정말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민간은행이 망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이제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유럽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온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 엘트로라든가 엘트로라는 거죠. LTRO라는 그런 장기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넘긴 듯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네. 임 교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면 요는 이제 물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부채를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건데 결국 제가 한 말씀 첨언을 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인이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2001년 이후에 이른바 거품 시기에 발생했던 그런 원인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라면 좀 더 이제 실물 경제 영역을 저는 좀 관심 있게 쳐다보는 편인데요. 사실은 그 유로존 역내 그 내부의 무역 불균형, 특히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심각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일이 그러니까 한나라 통화를 역내에 한 17개 나라가 쓰기 위해서는 경제력 차이 내지는 복지 수준의 차이가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를 쓰고 있지만은 지역별로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연방 차원에서 그걸 보정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독일이 그런 역할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계속 역내 국가들 수출 시장으로 보고 계속 자기들의 그 이익을 탐한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경제 통합이 출범이 되고 또 화폐 통합이 출범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요새 말하는 협업, 서로 간의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해가 됐는데 아마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또는 탐욕에 의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의 전조가 있었는데 이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구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 3부 마치기 전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죠. 현재 전문가들은 이 현재 자기들의 지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지역별로 그 시각의 차이가 컸습니다. 예. 독일과 그다음에 기타 나라, 특히 영국을 포함한 기타 나라의 시각 차이가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독일은 아주 독일의 독일 국적을 가진 경제 전문가나 언론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유럽의 위기를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경쟁력 문제와 그 다음에 부실의 문제. 그러니까 부실의 문제는 당연히 긴축을 통해서 털어야 되고 재정 부실의 문제. 재정 부실의 문제는 긴축을 통해서 털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 여기서 말하는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출 가격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서 기업의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아주 간명한 진단과 처방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이나 벨기에, 남유럽 국가들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박수를 치더라도 손뼉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독일이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경쟁력을 잃어줘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쪽,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독일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목소리가 컸습니다. 우리 임 교수가 보기에는 그러면 3년간의 긴축 정책을 어쨌든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인 위기다 치면은 간단하게 아니오를 한번 여쭤보게요. 보겠습니다. 이번 3년간의 긴축 정책은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실패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 현지에서도 그런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면 이 4부에서는 두 분께서도 앞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위기가 올 것이며 해법은 무엇이며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잠시 후 4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유럽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한국 경제 대응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견 있으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개진해 주시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956번님. 이틀 전에 동생분이 수술하시다가 이 마취 약물로 잠시 좀 부작용 때문에 지금 힘드신 모양입니다. 저도 이틀 전에 동생이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수술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 30분이면 끝나는 건데 2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내색은 못하겠고요. 피 말린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아마 동생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다가 작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종교적 개념을 떠나서의 기도입니다. 두 분께 감사하다는 기도도 드리고 하시면 동생께서 깨어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분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부 유럽 경제 전망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 한번 해보죠. 지금 두 분 모셨는데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이명록 교수님하고 유럽 현지 최근에 다녀오신 중앙일보의 강남규 기자 두 분 와 계십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명록 교수님, 그러면 해법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해보죠. 네, 유로존 해법은 4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GDP 자체를 올리는 거죠. 예. 자살 무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연적인데 예. 지금 그거는 불가능 옵션인데 예. 좀 더 바로 말할게요. 두 예. 번째는 정부 부채 자체를 많이 줄이면 되겠죠. 예. 이걸 위해서는 매년 단위 재정 적자를 계속 꾸준히 줄여가야 정부 부채가 줄어들어요. 예. 그렇다면 긴축 정책을 해야겠죠. 예. 긴축 정책을 하다 보면 GDP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모순 구조로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불을 질러버리면 돼요. 예. 인플레이션으로 불을 질러버리면 각국의 정부 부채가 다 불에 탑니다. 예. 그래서 엎질 수가 있는데 예. 픽스 국가들은 원하지만 예. 북유럽 국가는 원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옵션 빼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결국. 예. 상각이죠. 상각. 갖고 있는 국채라든가 예금이든 뭐든 예. 돈을 뜯기는 거예요. 강제로. 예. 예. 이 옵션이 성립을 하는데 예. 작년이죠. OMT라고 그래서 예. 전면적 통화거래라는 최종 양적 완화 결정판이 나왔어요. 예. 그걸로 모든 게 수면에 들어가는 듯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전문 용어 중에 하나인데 불태화라는 게 있어요. 불태화. 예. 불태화라는 거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집어넣죠 시장에. 예. 그런데 반대쪽 파이프에서 그 돈을 예. 다 빼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불태화 정책이에요. 예. 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존은 회원국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유럽 중앙은행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금면적 통화 거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돈을 시중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예. 계속 마이너스 성장해요. 긴축 정책 플러스 스텔라이제이션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실업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3월에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예. 우리가 전혀 이름 몰랐던 키프로스라는 소국이에요. 예. 키프로스 소국이라는 곳에서 경제력은 유로존의 0.2%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더니 전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상 최초로 은행이 망할 때요. 네. 은행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행에 예금을 했던 민간 예금자까지 헤어컷을 하겠답니다. 네. 즉 상각을 하겠답니다. 예. 3월에는 예를 들어 제가 1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예. 키프로스 은행에 넣어놨었다면요. 예. 그중에 40%가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G10이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유로존 예. 재무장관 회담에서 예.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은행을 망하게 할 경우에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위험이 확산되니 네. 앞으로 민간 예금자들도 헤어컷, 즉 상각의 대상으로 만들자고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명록 교수가 4가지 말씀하신 해법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1, 2, 3은 도저히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GDP를 올려야 된다. 경기 부양해야 된다는데 지금 여력이 없죠.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부 부채를 줄이면 됩니다. 재정 건전화시켜야 되죠.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해봤자 소양이 없습니다. GDP를 올려야 되는 마당에 어떻게 재정을 흑자로 가져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불지르기, 국채를 다 태워버리자는 겁니다.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독일,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키프로스에서 실험적으로 해봤다는 겁니다. 뭐냐? 내가 10만 불을 은행에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면 전 세계가 키프로스가 망해버리니 은행 예금자 10만 불 가지고 10만 유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4만 불은 그냥 떼이는 셈 쳐라. 그리고 6만 불만 받아가라. 이게 합의다라는 해법인데 우리 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경제정책에서 특히 대책 측면에서는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17세기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7세기 이후의 처방은 거의 대동소이랍니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무엇을 선택해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요즘 흔한 말로 리더십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더십에서 독일이 그걸 자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선택에서 기존의 패러다임, 이른바 채권자 위주의 패러다임, 긴축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기 국가에 대한 재정 긴축을 처방으로 한 채권자 논리에 매몰돼 있죠. 그걸 바꿔야 되는데 독일이 바꾸겠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가 모든 게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처방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유럽 중앙은행이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부가 내놓은 채권, 회원국들이 내놓은 채권을 직접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직접 사주는, 그러니까 유통시장, 이른바 그 시장에서 양적완화 하듯이 사주는 게 아니고 직접 사주는 방법. 과거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선택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긴축도 긴축의 고삐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나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선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더 깊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관치금융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금융계의 어떤 관치금융적인 역할, 기능이 과연 앞에서 임 교수가 말한 대로 자발적인 해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경험이 있느냐의 문제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뻔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유럽은 붕괴된다. 붕괴되면 한국 경제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인데 다시 이제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임 교수님,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좀 매트릭스 사고방식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아베노믹스를 먼저 말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라는 거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재정 절벽하고 출구 전략에 의해서 빠져나갈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전략적 지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사상 최초로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직접 발권을 해서요. 눈치를 챘어야죠. 그 돈으로 모두 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막 사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국채를요. 일본 중앙은행이 사줬던 것이 아니고 주로 일본 일반 시민들이 샀습니다. 법인하고 시민들이요. 근데 상황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일본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 말은 곧 일본의 유동성, 즉 기축통화 현안인 엔을 믿고 엔캐리 자금의 흐름을 믿고서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줄여갈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게 지금 바로 자민당의 압승이 돼요. 드디어 압승을 했네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의 감소의 스위치 버튼이죠. 출구 전략과 양적 완화 감소는 다릅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가는 스위치 버튼은 이제 켜졌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로 사주던 국채 매입의 큰 손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미국 국채를 아주 낮은 이주율로 신규로 팔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 팔아야 돼요.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해주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필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진공청소기처럼 위험 자산을 다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기제가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일본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어떤 게 문제일 수가 있냐면 지금
유로존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갔을 경우에 유로존 은행들은 그 자금을 대체를 해야 될 텐데요. 네. 필연적으로 홍콩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홍콩에서 자본 탈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중국 정부가 단속해 놓은 게 있죠. 5월 달에 그림자 금융이죠. 네. 그래서 그림자 금융 대부분 한머니의 절반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단속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로존의 위기의 촉발은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그 빨아들이는 속도와 유량이 어느 정도 클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최소한 2에서 3% 정도의 금리를 더 제공하지 않으면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관계로 자본 유출이 필연적이에요. 자본 유출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가 있겠고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곧 은행의 대자 대조표가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 및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패가 바로 굳혀야 됩니다. 이거는 즉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봐도 알겠죠.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질 테고요. 자,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아포칼립스, 그죠? 지구의 멸망 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주 임 교수께서 미국 그리고 중국, 유로존, 일본 다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그 4개의 시나리오를 다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4개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럽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중국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일본의 블랙홀이 존재한다. 근데 이들 3개 국가들은 나름대로 다 지금 눈치 읽고 준비를 해왔다. 홍콩을 통해서 이 중국의 블랙홀이 빅뱅으로 터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눈치 빠르게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전과 다른 통화정책을 쓰고 있고 유럽도 지금 막 하고 싶은데 독일이 좀 찔끔찔끔거리기는 하고 있지만 눈치는 끌고 있다. 근데 천진난만하게 블랙홀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 기자께서는 지금 임 교수가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이 2%에 3% 금리 더 올리는 모습 이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대출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이게 가계부채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내관을 때리게 되고 이게 폭발이 되면은 결국 모든 게 다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그러면 2, 3%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수준으로 가지고. 전혀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하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비율을 말한다라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요. 우리는 굉장히 잊혀진 역사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놀랍게도 그때 당시 조선, 그다음 중국 이런 주변국 국가였습니다. 원래 내관이 이 중심부에서 터졌을 때 가장 피해보는 나라들이 주변부 국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폭포수처럼 다가오는 그 위기를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 경제정책 담당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은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뾰족한 수단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왜 뾰족한 수단이? 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거는 나라들은 나름대로 수단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일부는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통화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제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들의 대응이 나름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조금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이거든요. 중국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어떤 통제를 했는데 사실은 신용 거품을 제대로 해소했는가? 그대로 남아있죠.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그다음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해서 열심히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 근원의 문제, 실물 경제 침체를 해결돼 있는가? 아니거든요. 유럽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경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정책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이 사실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 죄송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 그런, 물론 소규모는 아닙니다. 세계 15위 안에 강소국이라고도 하죠. 그런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점을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특히 개인이 이제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뭡니까? 빨리 고정금리로 빨리 돌려라.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값싼 이자에 취해서 아우 이 상황 오래 갈 것이다. 근데 시장금리 2, 3%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5% 최대 5% 가까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 교수가 아까 2에서 3% 정도 금리를 더 올릴 필요도 있다.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자금의 급속한 유출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 3% 정도만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1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해 말씀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올려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올림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올릴 수는 없고요. 근데 필연적으로 밀려 올라갈 텐데 일단 미국에서 출구 전략과 함께 5% 정도까지 국채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일단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2% 정도 해주면 7%까지도 가능한 수준인데 거기에 유로존 문제가 겹쳐버리게 되거든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발생될 텐데요. 이 모든 거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죠. 가장 근본은 하나입니다. 고환율 정책의 후폭풍이었어요. 실용정부에서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고환율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민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려 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는 참으로 어렵고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즉 맷집이 없습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수출에 의존해야 됩니다. 고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의존도 훨씬 더 늘어났죠. 그런데 수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유주라는 게 1970년대에 나왔는데 그 자체가 원가 절감이라는 혁신을 기도했던 그런 주요로였거든요. 그때 이제 대개방을 했던 중국이 신자유주의 물결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산업 공동 현상을 겪었죠. 그리고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에 많은 돈이 몰려갔으나 그러니까 IMF 전과 지금 다릅니다. IMF 전에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았고요. 가게는 돈이 많았어요.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제 바뀌었네요. 기업들은 돈이 좀 있는데 가게는 너무나 돈이 없어서요. 약간의 충격으로도 쉽게 허리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없다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전부 다 산재적으로 금리를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 그 올릴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건가? 0.25% 내릴 때도 그렇게 진통이 많았죠. 특히 사수보의 이제 부동산 그 부담 때문에 그것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외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을 때 참으로 서민들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임 교수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면 고환율 정책의 후폭풍은 우리가 또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게 실질 소득 붕괴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높게 해서 수출 기업에게 이점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이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물가를 높게 써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몰려있는 우리 자산 가치에 있어서 자산 가치도 떨어져 버리고 역자산 효과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지갑은 더 얇아지고 내수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이 IMF 때는 기업이 이 부채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보다는 가계 부채가 더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구조의 최하단인 피라미드의 최하단인 서민 경제가 이렇게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를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겠죠. 강 기자님.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중국 실물 경제 좀 버텨주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수출에 의존해서 사실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유럽 시장에 물건을 직접 팔기도 하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의 수출이 지금 현재 심상치 않거든.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중국의 내수가 살아준다라면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 좀 나아준다라면은 그나마 양대 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좀 팔아서 그나마 연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외국 자본 탈출 러시가 발생할 경우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한국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거기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실물 경제만이라서 버텨준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최강의 패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장점인 시대로 집권하면서 그게 사실 지금 더 덕을 보네요. 그 당시에 장점인 그 국가주석이 상하이 시장 출신이죠. 그래서 모든 개발의 혜택을 동부연안으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산업벨트로 동부연안만 쫙 발전이 돼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서부 쪽은요, 내륙 쪽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진타오 시대에 드디어 이제 평화적으로 우뚝 서겠다는 외교 노선을 취하면서 서부 내륙 개발을 취하게 되죠. 특히 2008년 이후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자체 개발을 위한 내수 진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그 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미국은 즉 서부 개발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많은 창으로 중국이란 고래를 찌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옮겨 다니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최강의 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맷집은 결코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이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리커창 총리가 단속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강력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역사의 발전일 것 같아요.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방금 임 교수가 말한 대로 서부 개척 시대처럼 엄청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 내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경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림자 금융, 즉 이 숨어있는 금융, 지하경제 금융이 상당히 그 부실과 부정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물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경제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나서고 금융기관과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이 그러면 정부에게 바라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한 말씀씩.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창의적인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부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사실 한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굉장히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내지는 최근에 20년 정도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사실상 내수밖에 없거든요. 내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 부양 단기적으로 해봐야 지금 이번 0.7%포인트, 7% 정도 성장하는 게 1.1% 정도 성장한 걸로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택시기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를 포함한 임금생활자들 상황에 뭐 좋아진 거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정말 당장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창의적인 정책,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그 어떤 경제 교과서 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사실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위기 국면에서.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놓고 뭐 과감하게 만기를 좀 전반적으로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30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능한 질질이라도 끌어서 절대 붕괴돼서는 곤란해요. 그리고 지금 유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사서 재산세 내주고 공짜로 살게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갖은 세금과 이제 많은 규제가 있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지금 집을 이제 털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제 시장이 반란을 했습니다. 드디어 전세가가 폭등을 하네요.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가급적 행정부하고 한국은행은 서로의 업무 분담을 나눠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민간 투자를 하더라도 꼭 이익의 신도시, 강남에서 너무 멉니다. 반드시 상권 형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두 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또 좋은 대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임영육 교수님 그리고 중앙일보의 강남규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의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쓰리지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정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국민이 참고 있겠습니다. 빈부 차이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가능성이 있답니다. 고정금리로 바꾸시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 금융계획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